안녕하세요. 작가와 문학에 대해 소개하는 써니제입니다.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문학은 열하일기입니다. 열하일기는 조선시대 실학자인 연암 박지원의 기행문집입니다. 박지원은 열하일기를 통해 청나라의 문물 제도 및 생활 풍습을 소개하고 조선의 문물과 제도를 개혁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열하일기는 당시 최고의 베스트셀러였습니다. 박지원은 청나라 건룡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러 떠나는 사신단과 함께 연경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장마로 압록강에 물이 불어서 출발부터 순조롭지가 않았습니다. 압록강을 건넌 일행은 구련성을 지나 총수에 도착합니다. 책문 안을 들여다보니 깔끔하고 반듯한 게 우리나라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띠로 엮은 어엉을 지붕에 얹은 집들은 모두 용마루가 높았습니다. 담은 모두 반듯한 벽돌로 쌓아 올려져 있었습니다. 시원스럽게 뚫린 길에는 수레가 끊이질 않았고 길에서 파는 그릇에서는 모두 훌륭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시골 같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이런데 청나라의 수도는 얼마나 화려할지 그런 생각을 하자 그만 기가 죽어 돌아가고 싶어졌지만 곧 그런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책문 안으로 들어가 주막에 들렀는데 모든 물건들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소 외양간이나 돼지우리까지도 정갈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의 생활에는 질서가 잡혀 있었고 물건을 이롭게 쓸 줄 아는 태도가 몸에 밴 듯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반드시 본받아야 할 일이었습니다. 밖에 나가 돌아보니 여러 모습 중에서도 벽돌집이 가장 놀라웠습니다. 집 크기는 달라도 짓는 방법은 모두 똑같았는데 한 일자로 층을 올려 짓는 것이었습니다. 벽돌은 모양이 일정하니 틈이 생기지 않아 벽돌로 집을 짓는 건 참으로 본받을 만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진흙으로 벽과 천장을 발라놓으니 무거운 데다가 갈라져서 틈이 생겼습니다. 그 틈으로 비가 새고 쥐가 들어와 불편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산모퉁이를 돌아서자 드넓은 평원이 펼쳐졌습니다. 광활하고 평평한 땅이 마치 바다 같았습니다. 바로 요동 벌판이었습니다. 위대한 자연 앞에서 인간이란 한낱 밀물임을 깨달았습니다. 구요양에 도착했는데 지금껏 본 어느 곳보다도 훨씬 화려하고 번화했습니다. 심양은 청나라가 처음 생겨난 곳입니다. 지금 청나라는 100년 동안이나 평화로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심양은 고조선 때부터 우리의 영토였는데 고조선을 멸망시킨 한나라가 감시를 위해 이곳에 한사군을 세웠습니다. 이후에 고구려가 다시 땅을 찾기도 했지만 이제는 중국 땅으로 지금은 성경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청나라에 다녀온 선비들에게 무엇이 제일 좋았냐고 물으면 여러 가지 답이 나오는데 요동벌이란 사람도 있고 상점들이란 사람도 있고 호랑이와 코끼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청나라에서 제일 볼만한 것은 깨진 기와 조각과 똥거름입니다. 깨진 기와의 조각을 모아 담장 위와 바닥에 까는데 여러 무늬를 그려내는데 그 모습이 어떤 그림보다도 아름다울 뿐 아니라 비가 와도 진창이 되지가 않습니다. 똥오줌은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데 거름으로 쓸 때는 금덩이가 됩니다. 연경에는 개똥 하나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눈에 띄기만 하면 주워가기 때문입니다. 각 집마다 똥거름통의 모양이 천차만별인데 세상 문물들이 거기에 다 모여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의 양반들은 청나라를 오랑캐 나라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청나라는 지금 천하의 강국입니다. 그건 그들의 사상이 실용적이기 때문입니다. 청나라는 예전부터 내려오는 좋은 제도가 있으면 그걸 그대로 쓰고 다른 나라에 쓸만한 제도가 있으면 또 그걸 가져와서 씁니다. 우린 이들의 실용적인 제도와 사상을 배워야 합니다. 공업과 상업을 업신여기지 말고 청나라의 침략에도 든든히 버틸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전두니에 도착했는데 심양 다음으로 번화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는 관우의 위패를 모시는 관제묘가 있었는데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곡물을 바치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겨울에 쓰는 털모자는 전부 이곳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양을 키우지 않으니 백성들은 1년 내내 고기 한 번 먹지를 못합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모두 중국에서 모자를 수입했습니다. 양털은 다음 해가 되면 다시 자라니 또 깎았으면 되지만 은은 땅을 판다고 계속 나오는 물건이 아니니 우리가 손해인 것입니다. 산해관에 들어서자 지금까지 본 풍물들은 하찮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답고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앞으로는 드넓은 요동벌이 펼쳐져 있고 오른편으로는 푸른 바다가 흘렀습니다. 산과 바다를 이었다는 의미에서 산해관이었습니다. 만리장성을 보지 않고서는 중국이 얼마나 큰지 짐작도 하지 못할 것이고 산해관을 보지 않고는 중국의 제도를 알지 못할 것이며 장대를 보지 않고는 장수의 위엄을 알기 어려울 것입니다. 무더위와 폭우, 비로 불어난 강물 때문에 생사를 넘나드는 아찔한 일들을 겪으며 여행은 계속됩니다. 8월 1일 연경에 도착합니다. 황제는 우리가 왔단 이야기를 듣고 열하로 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사는 급히 열하로 갈 인원들을 추렸습니다. 한참을 가서 데카라는 강 앞에 있었는데 강물 색깔이 황토색이었습니다. 배는 2척뿐인데 나루터에는 수레가 수백 대나 서 있었고 먼저 배를 타려고 시장통이 따로 없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비가 왔고 빛이 난 곳에서 황제의 신하가 우리에게 9일까지는 꼭 도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많은 수레들 때문에 열하에 가까워졌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선물들이 속속 열하로 모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호랑이도 만나고 병도 걸리며 열하성 앞에 도착했습니다. 과연 청나라 황제의 별장다웠습니다. 아름다운 경치를 배경으로 성은 웅장하게 서 있었습니다. 대궐 안으로 들어가자 신하가 우리를 큼지막한 묘당에서 쉬게 해주었는데 바로 관우의 사당이었습니다. 중국에는 관우를 신으로 모시며 사당을 지은 곳이 많았습니다. 그곳에 천장이며 복도를 보니 눈이 휘둥그레졌는데 귀신이 지은 솜씨 같았습니다. 잠시 뒤 황제가 내리는 요리 3그릇을 받았는데 황제가 아침 식사에 나온 것을 골라 우리에게 보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그릇은 백설기, 한 그릇은 돼지고기 구이, 한 그릇은 과일이었습니다. 성문 밖에는 황제에게 바치기 위한 물건들이 실린 수레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서 있었습니다. 정사가 말하길 아침을 먹고 쉬고 있는데 갑자기 황제가 사신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급히 대궐에 들어가 한참을 기다리니 황제가 나왔고 생각보다는 호위병이 적었다고 합니다. 황제는 우리 국왕의 안부를 물었다고 합니다. 대궐에서는 3번이나 진수성찬이 나왔는데 황제가 사신들에게 내리는 선물도 받았습니다. 자기로 만든 찻주전자, 찻종과 받침대, 주머니 하나, 작은 칼 한 자루, 그리고 차가 든 병이었습니다. 저녁에는 황관이 황제가 또 선물을 내렸다며 주석으로 만들어진 네모난 병을 주었는데 사람들 말로는 술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술이 아니라 중국 남부에서 과일의 왕이라고 치는 여지열매의 즙이었습니다. 6일 동안의 열하에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수십 리를 가다 보니 뒤에 말 탄 사람 100여 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팔에 매를 얹고 있었습니다. 황제의 조카 예왕이 황제의 손자 2명을 데리고 사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수밭에서는 갑자기 말 한 마리가 튀어나왔는데 안장 위에는 눈처럼 흰 얼굴의 소년이 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황손에 말 타는 솜씨는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연경에 도착하니 남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마중을 나와 고생했다고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사람들은 보따리를 궁금해했는데 그곳에 많은 돈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보따리를 결국 풀으니 그 속에는 일기뿐이었습니다. 박지원은 8월 20일에 연경에 도착해서 9월 17일까지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선으로 출발해서 10월 27일 한양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8월 20일 이후로는 일기를 쓰지 않았습니다.